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서지입니다. 제가 이 시기에 이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 어머님 요즘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막 거의 100이면 100 모든 부모님들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부 좀 많이 시킬까요? 요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부 좀 많이 시킬지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위해서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공부 많이 하는 방법 좀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영어 강사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까지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애가 앞으로 계속 영어 공부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아이들 생각을 좀 전달해 드려요.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죠. 너는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니? 너는 요즘 뭐가 고민이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조금 결이 다른 게 이제 자기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냐? 자기가 무슨 과를 가야 되냐? 그러니까 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무지 집중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요 진로 설정을 해주셔야 우리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도 애들이 다시 일어나요. 자기가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과제를 마주했어도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잘하게 됐을 때 멈추지 않고 더 잘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단언컨대 아이들한테 진로 설정을 지금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진로 설정이 늦어져서 뭐 3월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뭐 6월, 7월이 돼버리면 그때쯤 가서 뭐 부모님과의 가치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자기가 설정한 진로에 대해서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역량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중요한 시기를 이제 흐지부지 보내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진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하려면 좀 이렇게 노련하고 역량 있는 강사가 아이한테 좀 애착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집착도 하고 밀착해서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걸로만 그치면 안 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제시를 해준다든지 또는 좋아하는 거 발견해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또 때로는 아이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굉장히 몰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질, 기질들을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무턱대고 그냥 뭐 아무 진로나 설정해줘서는 절대 안 되고 이제 부모님과의 가치관을 접목시켜서 아이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부모님이 판단력을 가지시고 내가 이 윈터에 보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실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윈터에 오셔서 아이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책임지고 아이 관찰하고 애착 갖고 아이 성향 파악해서 부모님과 잘 소통해서 아이 진로 설정해주면 이 아이 공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공부만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 많이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큰 개념을 잡았으니까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암기하는 건 정말 싫어한다. 암기를 너무 싫어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또 완전 반대 얘기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같은 소리로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애는 너무 외운다. 근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듣고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결국엔 컨텐츠와 강의력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암기를 하게 할 것인가 또는 이 암기 지옥에서 해방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뭐 영어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독해, 그 다음에 단어, 뭐 어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제 이 시작점을 단어에서부터 가져가 볼게요. 단어가 이제 뭐 고등과정에서는 10,000개 정도, 그래서 뭐 10,000개 정도가 학습이 됐고 뭐 적게는 8,000개 정도가 학습이 되어 있으면 뭐 어려움 없이 뭐 독해 문제도 풀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1학년 때 그 소위 말하는 필수 어휘 그게 이제 2,000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는 EBS 교재에서 뭐 2,000개 또는 2,500개 정도가 처리가 되면 이제 산술적으로는 2학년 때 이제 6,000개 정도의 단어를 암기하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근데 이 6,000개의 단어만 그러면 뭐 딸딸딸딸딸 외워가면 되냐? 그러면 내가 공부 다 했냐? 그건 또 아닌 게 receive라는 받다라는 단어랑 provide 제공하다라는 이 단어가 대표적이거든요. 두 단어가 당연히 반여 관계 있죠. 요 정도는 이제 애들이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영어에 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provide라는 단어가 수동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be provided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이 단어는 반의어였었는데 receive의 동의어가 돼요. 도대체 이 단어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길래 수동으로 활용될 때는 동의어가 되느냐? 그게 바로 패러프레이즈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고민이 있느냐, 강사가.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단어 사전에서 또는 사전 단어 책에서 행위라는 단어, 행동이라는 단어를 제시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어에 action과 behavior가 나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5개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action이라는 이 단어는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또 behavior라는 단어는 분명히 국어로는 1:1 대응해서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았는데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회학 글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이 단어는 심리학 글인가 봐 하고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 단어는 행정학 글인가 봐 라고 하면서 주제를 추론할 수 있게 해줘야 그게 의미 있는 단어 학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쉬운 단어 END, 끝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제1 의미는 끝이에요. 근데 한 6번째쯤 가면 이 단어가 objective, 목표, 목적이란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목적을 잘 세워라,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글이 주구장창 나오다가 빈칸의 답이 end가 나옵니다. 그러면 end라는 단어를 모르는 초딩도 없잖아요. 난 이 단어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독해가 빠그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아이들에게 단어를 제시할 수 있어야 무턱대고 외우는 것도 지양되며 나는 외울 수 없어 라는 이 포기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어 학습이고 이 단어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방금 들으셨지만 문법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요즘 아이들이 다 뭐 어느 정도 어법 개념을 다 끝내고 오기 때문에 개념이 부족한 경우는 좀 드물죠. 이제 개념을 가지고 고1 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뭐 학생들 한 40% 정도, 그리고 많을 경우에는 수강생이 한 70% 정도가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이 어법 개념들 간의 연관성을 다 배우고 왔다고 봐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구와 절의 치환 관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법이 또 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뭐 출제 유형에 대한 학습까지도 완료하고 오는 경우가 덜어 있죠.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고 1차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긴 호흡의 글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글의 머리에서부터 글의 꼬리까지 갈 때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글을 해석해가면서 문법적 성질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처리가 돼야 어법을 다 배웠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법 학습은 자연스레 구문 독해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2학년 과정에서
바라는 바는 단어가 최소 80%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6,000개의 단어를 외웠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의 어법적 성질과 독해에서 사용되는 배경이 더해지면서 이거는 양적으로는 6,000개지만 질적으로는 그 이상 2배, 3배, 4배 이상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나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법칙은 이제 고3이 됐을 때 다시 들춰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들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효과적인 공부를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독해 영역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역시 뭐 중학교 때 웬만하면 다 유형 독해를 한 번씩 접하고 와요.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뭐 처음이냐, 중간이냐, 마지막이냐, 뭐 마지막 직접 문장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위치에 따라서 추론하는 방법들, 뭐 주제문의 위치에 따라서 독해하는 방법들, 뭐 소위 말하는 테스트 와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오는 건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although라는 단어죠. 이 although가 역접의 접속사야.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돼, 대립이 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대충 학습을 하고 오는데, 이 글의 소재가 redundant, 잉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소재라면, 예를 들면 손을 설명하는 글인데 손바닥과 손등은 손이잖아요. 그렇지만 안과 팍이라는 반대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때 이걸 잉여적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although는 순접의 접속사죠. 그쵸? 그러면 이 although가 concession 했다고 하는데, 요 순접의 접속사인 경우에 글을 읽어봤느냐, 또는 글의 소재가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처럼, 그쵸? 그래서 완벽하게 양극단에 있는 경우에는 이 although가 역접의 접속사로 사용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된 글도 읽어봤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likewise, 마찬가지로 라는 연결사가 있고, in addition, 게다가 라는 연결사가 있어. 얼핏 들어도 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순접의 근거 문단을 제시하는 글이죠. 그렇지만 likewise는 in addition과 혼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필자가 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열거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연결사가 따로 있고, 나는 이 요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열거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연결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역시 likewise와 in addition을 구분하는 글들을 아이들이 읽어봤느냐의 문제도 고민하셔야 되죠. 이게 만약에 아이들한테 정확한 개념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likewise 외워, in addition 외워, 이해 안 되는데 안 외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그 암기의 문제, 결국엔 컨텐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개발을 할 때, 야, 우리 그냥 단어만을 위한 책, 문법만을 위한 책, 독해만을 위한 책 하지 말자. 우리가 요게 다 하나가 돼서 단어가 독해로, 독해가 어법으로, 어법이 또다시 단어로 연결되는 하나의 몸과 같은 책으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고민 끝에 아이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해, 그다음 암기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공부 방법, 해결책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내신 등급이 이 정도인데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와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 내신 등급이 이 정도인데 모의고사는 훨씬 높게 나와요. 이렇게 좀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뭐 이 시점에서 모의고사 공부를 더 해야 되나요? 내신 공부를 더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그냥 저는 이거는 완전 테트리스라고 생각을 해요. 테트리스를 해본 사람이라면 짝대기가 있다는 걸 알죠. 이 짝대기는 필살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콤보를 터뜨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짝대기를 저는 수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짝대기가 들어갈 자리를 생각하면서 다른 벽돌들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 벽돌이 바로 내신 대비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벽돌을 높이 쌓느냐가 콤보의 결정적 요인이고, 그리고 이거 마구잡이로 많이 높게만 쌓는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예쁘게 견고하게 쌓느냐, 그리고 만에 하나 경우의 수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근원적인 큰 마스터 플랜을 고민하면서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역시 고려하실 사항이라는 거죠. 아직은 절대 내신 대비만 한다든지 수능 대비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이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를 없애는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내신도 가져가고 수능도 가져가면서 이 모든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학습 고민과는 조금 다르게 또 저한테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있어요. 거의 뭐 이제 밤에 전화가 오는 경우 그러면은 약간 느낌이 쎄한데 하면서 받으면 어머님들 이제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공부 이제 시키지 말까 봐요, 이런 속상한 마음 이제 전화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이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대학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대학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한테 흔들린 모습 들키지 마세요. 흔들리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들도 흔들리시죠. 네. 근데 그 모습 아이가 보면 아이는 더 흔들립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잔소리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싫은 소리, 미운 소리, 잔소리는 제가 다 할 테니까 집에서는 칭찬과 격려와 응원의 말씀만 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약속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영상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현장에서 어머님들 직접 만나 뵙고, 학원에서 만나 뵙고, 더 많은 고민의 소리, 또 부탁의 말씀 듣고 싶고요. 그때까지 코로나 주의하시고, 또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건강도 잘 챙기셔서 밝은 모습으로 학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어 강사 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